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의미 미분법을 설명하시오. SD법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제 형용사를 이용해서 인간 심상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형용사를 사용해 감성 표현할 수 있으며 3점, 5점, 7점을 주면서 평가하는 척도란 무엇이냐? 아까 전 문제랑 연관되죠? 의미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SD법이라고도 하죠. 물음에 답하시오. 형용상을 이용해 인간 심상을 측정하는 방법. 이거 의미미분법이라고 했죠. 자, 2번. 어떤 자료를 나타내는 특성치가 몇 개 변수의 영향을 받을 때 이들 변수의 특성치에 대한 영향 정도를 명확히 하는 자료 해석법. 이거는 이제 다변량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다변량 분석법. 3번 2차원, 3차원 좌표의 도형으로 표시해 데이터 상관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점 찍어 이제 측정하는 통계기법. 이거 점이니까 산점도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디자인 작업 시 문제 해결 원칙 5단계를 써라. 문제를 형성하고 분석한 다음에 대안을 탐색하고 그게 맞는지 평가하고 이제 선정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죠. 네,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산업체 재해 발생에 따른 재해 원인 조사할 시 해당 항목을 4가지로 정의하고 순서를 쓰래요. 재해 사례 연구 순서 4가지를 써라. 이런 거랑 똑같죠. 자, 사실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원인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 문제점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대책 수립을 하는 것이죠. 정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억 과정 순서를 쓰고 그중 이제 4단계에 대한 정의를 쓰래요. 자, 4단계가 이겁니다. 이제 기명, 파지, 재생, 재인인데 이제 기파생인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죠. 네. 순서는 이렇고 요게 이제 문제에서 이 4단계 중에서 4단계에 대한 정의를 묻는 거죠. 그래서 재인이고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상태에 부딪혔을 때 떠오른 것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죠. 요 나머지 3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먼의 행위 7단계다. 빈칸을 채워라. 순서로는 일단 목표 설정한 다음에 의도 형상화, 그 다음에 이제 행위 구체화, 그 다음에 실행하고 파악한 다음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 형상화, 행위 구체화, 분석, 평가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안전관리 재해 예방 기본 원칙 5가지를 쓰래요. 자, 이게 하일리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 발견, 세 번째로는 분석 평가, 네 번째로는 시정책 선정, 다섯 번째는 시정책 적용이 되죠. 그래서 뭐 제가 응시생 때 어떻게 외웠냐면 이제 조사분 선적 이렇게 외웠습니다. 조사분 다 이러잖아요, 협박할 때. 그래서 조사분 선적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르너스의 동작경제 원칙 3가지를 쓰고 예시도 1가지씩 쓰래요. 이게 이제 동작경제의 3원칙이죠. 그래서 신체 사용의 원칙이 있고 작업장 배치의 원칙이 있고 공급 및 설비 디자인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 뭐 여기서 이제 이쁜 것들 골라 쓰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쁜 걸로 신체 사용 원칙 그리고 두 손은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나도록 한다. 그리고 작업장 배치 원칙은 이제 공구는 사용자 가까이 배치한다. 공구 및 설비 디자인 원칙으로는 이제 가능하면 2가지 기능 이상이 조합된 공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바르너스의 이제 동작 경제 원칙 중 신체 사용 원칙에 관한 원칙 5개를 쓰래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작업장 배치 원칙 있고 공급 및 설비 디자인 원칙이 있죠. 자, 일단 신체 사용 원칙 보면은 두 손은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나도록 한다. 그리고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양손이 동시에 쉬지 않도록 한다. 두 팔은 동시에 서로 반대로 대칭적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이게 이제 이거 구미자분들이 많이 이게 뭔 뜻이지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손 있잖아요. 손을 양손 다 시계 방향으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돌려 보세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쪽은 시계 방향, 한쪽은 반대 방향. 힘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힘 안 들어가게. 그리고 네 번째, 가능하면 이제 쉽고도 자연스러운 리듬이 작업 동작에 생기도록 작업을 배치한다. 이거 맞고. 손과 신체의 동작은 작업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동작 등급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르너스의 이제 동작 경제 원칙 중 작업장 배치 원칙에 관한 원칙 5개를 쓰래요. 이런 거죠. 가능하면 이제 낙하 방법을 이용하고 힘 안 들이는 거. 공구는 사용자 가까이 배치하고, 그쵸? 작업을 용이하게 이제 적절한 조명을 비춰주고, 모든 공구는 정해진 위치에 배치하고, 공구는 작업 동작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그 위치를 정해준다가 되는 것이죠.
바르너스의 동작경제 원칙 중 공구 및 설비 디자인 원칙에 관한 원칙 4가지를 쓰래요. 자, 첫 번째로는 가능하면 2가지 기능 이상이 조합된 공구를 사용한다. 두 번째는 이제 공구와 자재는 가능한 사용하기 쉽게 미리 위치를 잡아준다. 세 번째는 각 손가락이 서로 다른 작업을 할 시 각 손가락 능력에 맞게 작업량 분배한다. 마지막 이제 공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에서는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도록 해 양손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부품 배치 4원칙을 설명을 하래요. 자, 이게 이렇게 있죠. 부품 배치의 원칙은 또 공간 배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중요성의 원칙 이렇게 쓰지 말고 땡땡하고 요것들 부품을 작동하는 성능이 체계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사용 빈도 원칙은 부품을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기능별 배치의 원칙은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들을 모아서 배치. 마지막 사용 순서의 원칙, 사용 순서에 따라 장치들을 가까이에 배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작업 공간 설계 시 공간 배치 원리 7가지를 써라. 똑같은 질문으로는 작업장 구성 요소 배치 원칙 7가지를 써라. 아니면 뭐 부품의 효율적 배치 원리 7가지를 써라. 이런 거죠. 정답으로는 일관성 원리, 양립성 원리, 중요성 원리, 사용 빈도 원리, 사용 순서 원리, 혼잡성 회피의 원리, 기능별 배치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인간공학적 측면에서의 공구 설계 원칙 4가지를 쓰래요. 자, 이게 이제 공구 설계 원칙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좀 괜찮은 거 쓰면은 이제 첫 번째, 진동을 피하거나 제한을 가진 것으로 만들 것. 두 번째, 집게류 같은 공구들의 두 핸들 간 간격은 이제 50에서 65mm로 할 것. 세 번째, 손목을 바로 또는 중립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수공구로 할 것. 네 번째, 반복적으로 연속해서 사용되는 경우 공구 무게는 1kg를 초과하지 말 것. 이 되는 것이죠.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시 조화성 설계 원칙 3가지를 쓰래요. 조화성에는 집적 조화성, 신체적 조화성, 감성적 조화성 이 3개가 있는 것이죠. 구조적 인체 치수와 기능적 인체 치수를 설명하라. 구조적 인체 치수는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측정하는 거고, 기능적은 이제 움직이는 거, 뭐 관절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요거 쓰고 이제 점점 한 다음에 고정 상태에서 측정하는 측정으로 표준 자세에서 정적 측정함 이렇게 쓰면 되고, 기능적 측정 지수는 이렇게 땡땡 한 다음에 활동 상태에서 측정하는 측정으로 움직임에 따른 동적 측정함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죠. 구조적, 기능적 인체 치수를 구분해라. 수직 파악 한계, 이거 가만히 있는 상태죠. 구조적이고, 대퇴 여유, 이것도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이고, 정상 작업 영역, 이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정상 작업은 뭐 팔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고, 기능적이고, 신장 키죠. 키 가만히 있죠. 구조적이고, 손목 굴곡 범위, 이거 손목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움직이죠. 기능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인체 측정 지수 설계 종류 3가지를 설명하래요. 아니면은 뭐 인체 측정 자료를 이용한 제품 설계 원리 3가지를 설명하시오. 답은 다 똑같죠. 자, 설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조절식 설계, 극단치 설계, 평균치 설계. 극단치 설계는 이제 최소치와 최대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설명하시니까 요 3개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각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도 한번 무조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것에 해당하는 인체 측정 설계 원칙을 쓰래요. 뭐가 있죠? 극단치 있고 조절식 있고 평균치 있죠? 한번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사무실 의자 그리고 자동차 좌석, 우리 높이 조절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절식 설계. 자, 은행 창구 높이, 마트 계산대, 공원 벤치, 이거 평균치죠? 설계. 그리고 선반 높이, 그리고 버스 손잡이 높이, 이거는 뭘까요? 키 작은 여성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치 설계하고 가로 열고 최소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비상구 높이, 그네 무게, 그리고 간거리, 뭐 출입문 크기. 키 큰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할 것들이죠. 뭐 무게 많이 나가거나. 그래서 이제 극단치 설계인데 최대치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어울리는 값을 쓰래요. 자, 한번 보면 되죠. 1번 조절치, 이거 조절식이죠. 조절식은요, 여자 기준 5% 타일에서 남자 기준 95% 타일입니다. 남자 이제 키가 크니까 키 큰 애까지 컨트롤 되고, 여자는 키 작으니까 키 작은 애들 중에서 더 작은 애들 컨트롤 가능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최소 극단치는 뭐냐? 최소 극단치는 뭐죠? 여기죠, 여기.
여자 5% 타일. 최대는 뭐죠? 남자 95% 타일이죠. 평균치는 뭐죠? 말 그대로 요거죠. 남녀 50% 타일. 그래서 이제 기호로 하면은 요거는 리을부터 기역, 그리고 요 2번은 리을, 3번은 기역, 4번은 미음이 되는 것이죠. 빈칸을 채워라. 의자 좌판 설계 시 좌판 앞뒤거리는 뭐뭐를 이용한다. 좌판이 뭐냐면요, 우리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여기 등받이 있고 이렇게 앉아 있죠. 이게 좌판입니다. 엉덩이가 붙여져 있는 거. 자, 이거 앞뒤거리 요거 길이죠. 작아야 되죠. 짧아야 되죠. 왜냐, 이게 엄청나게 길면은 키 작은 여성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쭉 애기처럼 이렇게 뻗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치 설계가 되는 것이죠. 수공구, 그러니까 수공구는 뭐냐면요, 뭐 망치, 벤치, 뭐 도라이버, 네, 드라이버죠. 네, 그런 손잡이 크기를 극단치 설계 원칙을 적용해서 설명하래요. 극단치에는 뭐가 있죠? 최소치랑 최대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사용 가능해야 하니까 극단치 중에서 최소치를 적용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굵기가 이만한데 손이 이렇게 다 잡히지 않으면은 위험하겠죠. 네. 천장이 낮아서 이제 이동할 때 머리를 부딪힐 수 있대요. 이때 발생하는 인체 측정 변수랑 적용 설계 원칙, 그리고 여유 공간 요소를 쓰시오. 키 때문에 이제 머리 부딪히는 거죠. 그 키가 이제 신장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체 측정 변수는 신장이고, 적용 설계 원칙은 이제 천장이 낮으니까 이제 최대치로 해가지고 키 큰 애들도 머리 안 부딪히게 하는 거죠. 최대치 설계고, 여유 공간 요소, 뭐 깔창이나 신발, 뭐 아니면 안전모 이런 거죠. 이거 산업 현장에 고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모 높이, 그리고 안전화 굽 높이가 되는 것이죠. 작업자가 무릎을 땅에 대고 쪼그리고 앉아서 용접을 하고 있다. 유해 요소랑 예방 대책 4가지를 써라. 뭐 이런 거죠. 네. 고퀄리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자면은, 네, 이렇게 하고 용접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고퀄이죠. 자, 그래서 유해 요소로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그리고 또 접촉 스트레스, 그쵸, 여기 뭐 박히니까, 그리고 반복적인 동작, 그리고 장시간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거죠. 흉이 생기죠. 그래서 예방 대책으로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는 뭐 작업대 설치하고, 작업대에다가 놔가지고 편안하게 하면 되고, 뭐 접촉 스트레스에서는 이제 무릎 보호대 착용하면 되고, 반복 동작으로는 뭐 자동 용접 설비, 뭐 그런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면 되고, 뭐 유해 물질 노출되면은 환기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작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설명하라. 말하라. 자, 보통 우리 이거 뭐냐, 이거 딱 봐도 불편해 보이죠? 네. 거꾸로 이렇게 들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렇죠?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이 이제 손이 되게 불편하여 수근관 증후군 위험이 있다. 수근관 증후군은 뭐냐면 이제 손에 관련된 그런 증후군이죠. 개선 방안으로는 수공구 설치를 이제 재설계하거나 작업 자세를 바꾼다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적 개선 방안 6가지를 쓰래요. 자, 여기 개선 방법에는 이제 공학적이 있고 관리적이 있는데요. 이 표가요, 그 보건공단 측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방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쁜 거 골랐으면은 첫 번째, 회복 시간 제공. 두 번째, 작업 속도 조절. 세 번째, 작업 습관 변화. 네 번째, 직장 체조 강화. 다섯 번째, 작업자 적정 배치. 여섯 번째, 작업 다양성 제공이 되는 것이죠.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뭐 알려야 되는 뜻이죠.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요.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작업 자세. 두 번째, 근골격계 질환 증상. 세 번째,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네 번째, 근골격계 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 드리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저는 기사 12개를 잘만 땄습니다. 그리고 재책을 읽고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1개월 이내에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등을 검토하여 유해 요인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근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뭐 다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설비 도입한 경우. 두 번째, 법에 따른 임시 건강 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세 번째,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 공정 등 작업 환경 변경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 드리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습니다. 저는 또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 분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유해 요인 기본조사 내용 중 작업장 상황조사, 그리고 작업조건조사,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사 항목을 3가지씩 써라. 종이책이나 전자책을 구매하신 분은 해설이 나와 있죠. 엄청 상세하게 길게 돼 있죠. 상세하게 길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여기 영상에는 못 담습니다. 왜냐?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정답들만 알려드릴게요. 작업장 상황조사에서는 작업량, 그리고 작업 속도, 그리고 작업 설비가 있죠. 그리고 작업조건 조사라는 항목에서는 유해 요인 평가, 그리고 작업 부하, 그리고 마지막 작업별 주요 작업 내용, 그리고 마지막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사에서는 취미활동,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 그리고 마지막 현재 하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밖에도 이제 여러 항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 책에서는 이렇게 답을 설정을 했죠. 그래서 이것들 외우시면 되는 거죠.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관한 유해 요인 조사 시 사용되는 방법 3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령에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작업 조건 조사, 그리고 작업장 상황 조사,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가 되는 것이죠.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흐름도를 그려라. 자, 일단 정답으로는 이게 나옵니다. 이거를 쓰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거는요, 이제 코샤 가이드인데 이제 지금은 변경이 됐어요. 기술 지원 규정이라고 지금 최신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규정에 의거한 답입니다. 그리고 또 해설에는 이거는 이제 보건공단 측에서 제시한 자료인 것이죠. 이거 되게 복잡하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것만 외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외워봤자 뭐 한 문제 맞추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거 못 외우죠. 일단 이제 보면은 근골격계 질환이 이제 발생할 우려가 있냐, 예방관리 정책 수립하고, 그런데 교육을 하고, 뭐 여기 관리하고, 또 관리 2개는 이제 개선활동, 평가한 다음에 피드백해서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대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것이죠. 외워가지고 요런 가로까지 다 해서 요런 것들, 요런 거는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그려라? 저라면은 안 외웁니다. 그리고 틀리고 말지 합니다. 나머지 문제에 더 박차를 가해서 외울 것 같아요.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순서를 써라. 아까 이제 전문제에 나왔던 표이죠. 그거를 그냥 글로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그리고 예방관리 정책 수립, 교육 훈련 실시, 그리고 초기 증상자 및 유해 요인 관리, 그리고 의학적 관리 아니면 그리고 작업 환경 등 개선 활동, 그리고 마지막 프로그램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평가 지표 3가지를 쓰래요. 자, 이게 이제 지침서 아니면 이제 공단 자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제품 불량률 변화. 두 번째, 근로자 만족도 변화. 세 번째, 작업 개선 전후의 유해 요인 노출 특성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의학적 관리 차원에서 증상 호소자 관리법 4가지를 쓰래요. 이게 이제 공단 측에서 제시한 자료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것들 앞에 있는 것들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업무 제한과 보호 조치. 두 번째, 증상 호소자 관리 위임. 세 번째, 질환 증상과 징후 호소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네 번째, 근골격계 질환 증상 보고자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되는 것이죠.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2가지를 쓰래요.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두 번째,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해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 드리고요. 이런 짧은 답변으로 기사 12개를 저는 잘만 땄습니다. 그리고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유해 요인 조사 시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동일한 작업 경우 표본 조사만 시행해도 된대요.
이때 동일한 작업이 뭔지 써라. 이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동일한 작업, 동일 작업이죠.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하는 거 쓰면 되죠. 동일한 작업 설비를 사용하거나 작업 자세 등 작업 방법이 같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이죠. 뭐 예로 들면 이제 같은 사양의 프레스를 여러 대 사용하여 같은 제품을 만드는 경우 이제 각각의 프레스 작업은 이제 동일 작업에 해당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한번 무조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에서 개선 우선순위 결정 시 유해도 높은 작업 또는 특정 근로자에 대해 두 가지 써라. 자, 이게 법에 의거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비용 편익 효과 큰 작업. 두 번째, 다수 근로자가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작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물음에 답해라. 첫 번째, 유해 요인 조사 시 사업주가 보관해야 할 문서 세 가지랑 보존 기간. 요거죠, 요거. 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게 법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문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유해 요인 기본 조사표, 그리고 또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 그리고 개선 계획 및 결과 보고서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요 기본 조사표, 유해 요인은 이제 5년,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도 5년. 그리고 개선 계획 및 개선 결과 보고서는 자, 요거죠. 해당 시설 및 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이라고 쓰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번 근로자 개인정보 자료 보존 기간은 요것도 이제 5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시설 설비 자료 보존 기간은 요런 거죠. 그래서 해당 시설 및 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이 되는 것이죠. 한 장소에 앉아 수행하는 작업 활동에서 사람이 작업하는 데 사용하는 공간을 쓰시오. 이걸 이제 포락면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작업 공간 포락면인데, 이거는 이제 개인이 그 안에서 일하는 3차원 공간이고, 성질에 따라 경계가 달라지고, 작업복 등을 이제 영향을 주고, 이런 거죠. 한 장소에 앉아 수행하는 작업 활동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데 사용하는 공간이 이제 포락면이 되겠습니다. 인체 동작 유형 중에서 굴곡, 외전, 회내, 신전, 내선을 설명하라. 유형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굴곡이란 것은 부위 간의 각도가 감소하는 신체 움직임이죠. 그리고 또 외전, 여기죠. 신체의 중심선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신체 움직임이고,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내, 어딨죠? 여기죠.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는 회전이고, 신전, 요거죠. 부위 간의 각도가 증가하는 신체 움직임이고, 그리고 내선, 내회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신체의 바깥쪽에서부터 회전하는 신체 움직임입니다. 요 내전, 내선, 외전, 외선, 신전 이런 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도 비슷하죠, 거의. 그래서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정상 작업 영역, 최대 작업 영역, 파악 한계를 설명하래요. 정상 작업 영역은 뭐예요? 여기 팔이 이렇게 있으면은 손이고, 네, 아주 잘 그렸죠? 팔꿈치고. 정상 작업 영역은 여기만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만. 그래서 이제 위팔을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채 아랫팔만 여기죠? 으로 이제 편하게 뻗어 파악할 수 있는 구역. 최대 작업 영역은 뭐죠? 여기죠, 여기다. 일자로 뻗어가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아랫팔과 팔을 곧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 그리고 파악 한계는 안전작업자가 특정한 수작업 기능을 편안히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의 외곽 한계가 되는 것이죠.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아랫팔만 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이렇게 쫙 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네. 그리고 이제 요 문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 이게 10번이 기출로 나왔습니다. 14에서 15년 동안. 참고로 이제 영상에는 이제 출제 횟수가 안 나와 있지만은, 직팔단 종이책이나 전자책에는 출제 횟수 빈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수평면 작업 영역에서 두 가지 작업 영역을 설명하라. 이거 두 개죠. 정상이랑 최대.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위팔을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채 아랫팔만으로 이제 편하게 뻗어 파악하는 거고, 최대는 이제 위팔 아랫팔 다 펴서 이제 파악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상안을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채 전환만을 편하게 뻗어 파악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위팔, 그쵸? 전환은 이제 아랫팔. 그럼 이거 많이 보던 문장이죠? 뭐예요 이거? 1번은 이제 정상 작업이죠. 그럼 2번은 뭐예요? 아랫팔과 윗팔을 곧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최대 작업 영역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조도 보정 함수를 설명해라. 조도는 표면에 도달하는 광밀도이고 이제 거리가 증가할 때 조도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조도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한번 쓰시면 좋은 거죠. 행동 유도성 정의와 사례를 쓰래요. 자, 행동 유도성이라는 것은 사용자 행동에 이제 단서를 제공한다. 그리고 또 행동에 제약을 주도록 설계하는 것이고, 사용 설명서를 별도로 읽지 않아도 사용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설계하는 것이고, 제품의 물리적 또는 의미적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달성 가능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즉 답으로 어떻게 쓰냐? 제품의 의미적 특성을 부여해 사용자 행동에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며, 주유가 끝나면 주유기에서 카드 꺼내라고 안내하는 것이 그 예의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확 되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습니다. 다음 용어를 쓰래요. 네, 제품의 의미적 특성을 부여해 사용자 행동에 단서를 제공하는 거. 아까 전 문제였죠? 행동 유도성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